스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바 또 적중을 했네요. 6, 7, 8, 9, 10, 11, 12. 야, 계속 적중을 하면서 어, 아주 계속 그냥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간 역시도 9일 적중을 했었고 10일은 월요일이라서 주간 조합표를 안 나갔었고 주간 조합표가 없었고 그리고 어제도 주간이 또 적중을 하면서 지금 야간이 절정이었던 가운데 주간까지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아주 극상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잘 되는 흐름일 때는 사실 감개무량하죠. 매번 매 순간이 행복하고. 근데 아시겠지만 분명히 언젠가 나쁜 흐름이 오긴 올 건데 좀 안 올 수 없는 사람의 운명 같은 거라서 그죠? 근데 이번에는 길지 않고 만약에 나쁜 흐름이 온다면은 길지 않고 빠르게 돌려주기를 바랄 뿐이죠.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럿하고 미러키 경기인데 샬럿은 우선 기존 결장자 그대로 해서 라멜로 볼이 GTD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귀 가능성이 최소 제가 봤을 때는 한 6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부상은 거의 완전히 회복됐다라 그러고 직전 얼마 며칠 전에 그 G리그 경기에서 출전을 실전 감각을 위해서 출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고 미러키는 쿤보가 GTD죠. 직전 댈러스전에 뭐 부상당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이슈도 없었고 그냥 갑자기 GTD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경기에서 제일 주목한 점은 제가 미러키가 지금 아주 험난한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선 4일 동안 세 번째 경기라는 점, 그리고 미러키 홈에서 댈러스 원정 서부로 넘어갔고 서부에서 다시금 샬럿 원정 동부로 넘어오는 아주 지옥 일정이라는 점. 백투백 여파는 없지만 백투백은 아니지만 지속된 이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서 피로가 아주 심한 일정이라는 점, 이게 저는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쿤보도 대뜸 GTD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직전 백투백 여파가 있었던 미러키가 댈러스전에 좀 어렵게 갔던 이유는 리바운드 경쟁에서 크게 밀린 게 가장 컸거든요. 리바운드를 댈러스가 많이 우위를 점한 경기였는데 그러한 이유가 이 백투백 여파가 딸려진 팀들은 보통 리바운드를 패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리바운드를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했다라고도 생각을 좀 하고요. 샬럿은 직전 레이커스 상대로 팀야투 52%, 3점 47%, 자유투도 더 많이 성공을 시켰음에도 10점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우선 턴오버가 정확하게 2배 차이가 났어요. 샬럿이 22 턴오버, 레이커스가 11 턴오버.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턴오버를 기록한 게 이렇게 팀 야투를 더 기록을 하고 자유투도 더 많이 성공시켰음에도 10점차 대패를 당했던 이유입니다. 마일즈 브리지스가 시즌 하이 경기를 했고 그럼 야투 잘 터지고 득점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턴오버로 인해 무려 15번 이상의 포지션이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공격권 자체가 레이커스가 15번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았다. 슛을 상대보다 더 잘 넣었음에도 대패한 원흉입니다. 라멜로 볼 소식을 좀 알아봤더니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 자체는 출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좀 해석이 되죠. 확률적으로 미러키 마엔을 보기에는 쿤보의 GTD 때문에 이거는 우선은 좀 뒷전으로 빼두는 게 맞고 만약에 이게 어차피 8시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시간대란 말이죠. 쿤보가 출전을 하면은 지금 기준점이 유지된다. 5.5, 6.5 내지
이러면 미러키 마인을 갈만 하겠죠. 백투맨 여파 깔려진 건 어쨌든 아니니까. 근데 왜냐면은 샬럿이 지금 최근에 어찌됐건 브랜든 밀러, 라멜로볼이라는 1, 2옵션이 다 이탈을 하고 나서 영거프 지금 대패만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애미한테 18점 차 대패, 레이커스한테도 10점 차 대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러키 마엔이 원래 정석으로 좀 접근하는 길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러키가 지금 너무 이동거리가 와리가리 치는 일정이라는 점, 그리고 쿤보가 GTD가 생겼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솔직히 제 소신대로 생각을 하자면은 쿤보가 결정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일정 자체가 이 경기를 치르고 하루 쉬고 샬럿하고 리턴 매치거든요. 그 리턴 매치 이후에 바로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러키 입장에서. 그래서 이 미러키가 어찌됐건 이 샬럿과의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쿤보를 쉬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죠? 쉬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게 2번 아니면 다음이 될 건데 2번이 어찌됐건 GTD가 없다가 생긴 겁니다. 제가 아침에 분석할 때까지만 해도 쿤본 GTD가 안 걸려져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건 결장 가능성을 최소 50% 이상 봐야 되는 GTD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우선 당장에는 언더, 쿤보 결장 시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마이애미랑 클리블 경기는 자 클리블이 던집니다. 미첼 갈란드 모블리를 동반으로 결장을 확정시켜요. 직전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갔던 혈전이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관리를 확실히 하겠다는 마인드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는 직전 경기랑 라인업이 현재까지는 그대로인데 얘네도 우선 지켜보긴 해야 돼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시간까지 GTD가 안 올라 있는 거 보면은 그대로 고수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건 마이애미 마인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도노반 미셸 갈란드 그리고 에반 모블리 빅3가 빠지는 상황인데 물론 직전 경기 연장전 끝에 마이애미가 2점 차로 이겼던 경기에서는 미첼하고 갈란드 때문에 어렵게 간 경기였습니다. 둘 다 동반으로 야투를 꼬라박은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야투를 너무 못 넣어서 어렵게 갔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공격 리바운드는 제가 이달 경기를 분석할 때에도 지금 마이애미는 아데바요가 이탈한 이후로 리바운드가 전혀 안 되는 팀이에요. 공격 리바운드 7.7개로 꼴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제 말이 일치하는 경기가 나왔어요. 공격 리바운드를 클리블랜드가 14개나 더 많이 따낸 경기였음에도 클리블이 어렵게 갔던 이유는 이 압도적인 효율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 결국에는 솔직히 말해서 마이애미 마엔을 만약에 이번에는 볼 때 결장자와는 별개로 볼 때 제일 거슬리는 게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이렇게 현저한 리바운드 차이가 났다라는 게 굉장히 불안 요소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 박스 스코어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클리블의 주전 센터인 자레 델러는 리바운드가 7개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마이애미 주전 센터로 나오고 있는 카렐 웨어는 20리바운드 따는 경기였단 말이에요. 20개, 리바운드 20개. 양팀 5번 자리 매치업은 분명히 보드 장력 싸움은 카렐 웨어가 이긴 게 맞죠. 근데 클리블랜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에서 14개 차이로 공격 리바를 앞섰다 그랬잖아요. 모블리가 10리바를 따내는데 이 중에 8개가 공격 리바운드였습니다. 도노반 미첼이 15리바운드를 잡았던 경기였어요. 팀 내 최다 리바운더였는데 이 중에 5개가 공격 리바운드였고 즉 자레 델런이 주전 센터인 자레 델런보다도 나머지 선수들이 더 리바운드 훨씬 많이 따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둘이 합친 것만 13개 공격 리바운드예요. 근데 제가 아까 몇 개 차이 난다 그랬죠? 14개 차이가 났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모블리랑 도노반 미첼은 결장을 확정한다. 그럼 잘해달라는 하나만 있다고 해서 이 리바운드 압살이었다는 결과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죠. 왜냐하면 잘해달라는 연장까지 간 경기에서 7개 리바운드밖에 못 잡은 선수였으니까. 근데 모블리랑 미첼이 동반으로 결장을 확정한다면 사실 클리블이 직전 경기에서 유일하게 압도했던 리바운드 싸움도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고작 2점 차 승부 경기였음에도 클리블은 식스맨 쪽에서
마이너스 마진이 되려 더 컸어요. 식스맨 타임에서라도 마진을 압도했느냐. 자, 어찌됐건 핵심 3명이 결장을 하는 경기라서 식스맨들의 비중은 더 올라갑니다. 뭐 식스맨에서 주전으로 나오는 애들이 더 많이 생길 거고, 근데 얘네들이 이 직전 불과 어제 있었던 양팀의 맞대결에서 식스맨들의 활약이 좋았느냐?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경기는 기준점이 정말 터무니없이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5.5, 6.5 수준이면은 마이애미 마인을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마이애미 마인 볼게요. 휴스턴하고 워싱턴 경기도 휴스턴은 뭐 부상자 발생이 없었고 워싱턴은 쿨리발리가 결정합니다. 워싱턴은 또다시 연패에 빠졌죠. 우선 직전 디트전에 연장까지 끌고 간 건 매우 인상적입니다. 팀이 아트 52%를 넘겼고 3점은 근 40%를 기록한 경기였는데 이날 상대팀이었던 디트가 팀이 아트를 41%, 3점 31%로 워싱턴보다도 11% 이상이나 더 팀이 아트가 낮은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자 어떤 뭐 KBL이건 WKBL이건 뭐 NBA에서 마찬가지 팀이 아트가 11%가 차이가 났는데 이 경기를 질 수 있는 거는 정말 워싱턴 같은 약체 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팀이 아트가 그러니까 얘네가 슛이 오늘 정말 컨디션 슛감이 좋은 날이었는데 디트는 대략 안 좋은 날이었다. 근데도 워싱턴이 졌다는 거는 그 정도로 워싱턴이 이 부가지표 스탯에서 기대치가 없다라는 거죠. 우선 공격 리바운드 자체가 디트가 28개, 총 리바 63개였는데 워싱턴은 공리 11개, 17개 차이였죠. 아까 클리블 경기에 14개 차이였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났고 총 리바운드 17개 차이 났고 디트가 턴오버 14개, 워싱턴 턴오버 20개, 6개 차이도 엄청나게 큰 차이고 자유투 마진도 디트가 30개 성공, 워싱턴이 20개 성공, 10점 마진이 깎아먹었고 자유투 빙도 디트가 훨씬 더 잘 뜯어냈고 야투가 이 정도로 터졌음에도 패배한 이유였습니다. 당시 디트가 혼자 백투니파 깔려진 경기도 했단 말이죠. 워싱턴이 야투 고점이 주사위가 6 나온 경기였음에도 맥컬럼이 이날에 56% 개인 야투 3.50% 기록 42득점 시즌 하이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패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역배승을 한 게 아니라 결국엔 졌다. 뭐 프레는 찍었지만 휴스턴 상대로는 이런 한 명의 대폭발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한 게 에이스 스타퍼 역할로 매우 우수한 수비수 어멘 탐슨이 또 버티고 있죠. 만약에 이날 경기처럼 맥컬럼이가 오늘 너무 슛감이 좋다면 어멘 탐슨이 맥컬럼한테 매치업 붙습니다. 그래갖고 얘가 공을 잘 못 잡게 디플렉션부터 노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워싱턴이 직전 경기에 엄청나게 차이가 났던 리바운드 지표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디트도 올 시즌 리바운드가 최상위권 팀이에요. 아주 리바운드가 정말 좋은 팀이에요. 오펜 리바 점유율 리그 2등, 총 리바 점유율 7등. 그러나 휴스턴은 오펜 리바 점유율 1등, 총 리바 점유율 1등입니다. 리바운드는 휴스턴이 그냥 지금 NBA에서 제일 좋은 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디트한테도 공격 리바운드 17개 차이 났던 워싱턴이 휴스턴한테 리바운드를 대뜸 보드장로 싸움을 이긴다? 아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럼 휴스턴 리바운드 따내고 가뜩이나 워싱턴은 백투백 여파 깔려져 있던 디트한테도 저꾸라지 리바운드로 압살을 당했으면은 무려 이틀 동안이나 쉬고 홈에서 경기하는 휴스턴 상대로는 콜 미첼 압살 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이 디트전만큼 야투가 터질 가능성. 당시 디트는 백투니파 깔려진 상태였지만 휴스턴은 무려 이틀간 휴식하고 홈 경기를 하는 점. 디트의 식스맨보다 휴스턴의 식스맨 지표가 더 좋다는 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직전 그러니까 이게 딱 눈속임 경기가 될 수요. 워싱턴 직전 디트전에 정말 잘하고 디트랑도 연승 지금 엄청나게 장줄로 달리고 있는 디트랑도 연장전 끌고 왔는데 이거 핸디캡 이렇게나 높게 받았는데 이거 휴스턴 상대로 프렌 찍겠지 이 생각을 하기에는 휴스턴이 생각보다 너무 강한 팀이고 약팀 상대로 대승도 올 시즌에 너무나도 잘하는 팀입니다. 휴스턴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볼게요. 오바 서브로 오바.
이제 뉴올리언즈랑 포틀랜드 경기는 조던 프라고 자이언 윌리엄스가 여전히 결장을 하고 포틀랜드는 라인업 그대로입니다. 포틀랜드에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 올 시즌 3점 수비가 리그 최상위권으로 너무 좋아요. 당장 3점 슛 허용 개수가 적은 순으로 리그 1등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팀이 평균적으로 포틀랜드를 상대할 때 가장 3점 슛 메이드 개수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상대 팀의 평균 3점 성률도 35% 미만으로 리그 9등. 이것을 좀 서두에 강조드리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뉴올리언즈가 자이언 윌리엄스라는 1옵션 에이스가 없음으로써 뉴올리언즈는 지금 1옵션 역할을 트레이 머피 3세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뉴올리언즈 지금 3점 성공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로 제가 전 경기 박스 스코어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뉴올리언즈 직전 피닉스전에 3점 꼬라 박으니까 그냥 무난히 센 값이 대패당했죠. 센 한전에는 3점 39.5%로 매우 잘 터지니까 졌지만 프랭 성공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클리퍼스 전에도 2점 차 젖잘서 나왔던 경기 3점 근 50% 기록했던 경기였고, 살펴봤듯이 뉴올리언즈가 올 시즌에 젖잘싸 프렌을 찍은 경기들은 대부분 3점이 잘 들어간 경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틀랜드가 올 시즌에 3점 수비가 최상위권으로 좋다라는 거를 먼저 서두에 깔고 들어간 겁니다. 포틀랜드 최근 경기에서 진 경기들은 자유투 마진 때문에 진 경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상대팀한테 자유투를 많이 헌납을 하고 자기네들은 자유투를 많이 못 얻어내면서 진 경기들이 대부분 직전 올레도전도 마찬가지였고, 자이언 윌리엄스가 지금 결정한 지 정확하게 딱 4경기 됐는데 뉴올리언즈가 최근 4경기 자유투 얻어낸 개수 자체가 리그 25등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투를 삥 뜨는 능력 자체가 별로 없고 자이언 윌리엄스 없으니까 더 없고 기본적으로 3점 의존도가 크게 올라갔다는 걸 뜻합니다. 3점 많이 던지는 팀 치고 자유투 많이 던지는 팀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상성적으로 포틀랜드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포틀 마인 쪽으로만 저는 접근을 하겠습니다. 세난하고 골스 경기는 골스가 먼저 백투백이죠. 자, 이거는 사실 우선 결장력 체크를 좀 확실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골스가 돌발 결장을 띄울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오늘 통갑이 나왔던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4쿼터에 주전 단 1분도 안 뛴 경기였지, 양팀 모두. 그랬던 걸 알고 있지만 골스는 매우 늙은 팀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단순 백트랙 여파 깔려져 있다는 것만으로 돌발 결장이 뜰 수가 있어요. 자, 골스가 오늘 완전히 대참사를 당했죠. 제가 예상한 게 100% 일치했습니다. 커리 얘기를 제가 어제 중점적으로 했죠. 커리가 복귀를 하는데 원정 커리는 평균 턴오버가 4개다. 그리고 원정에서 모든 기록이 대부분 나빠지는데 가드 수비 1등 오클라호마 상대로 커리가 잘할 거란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이러면서 오클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봤습니다. 오바 0점으로 얻어놨고, 그죠? 그리고 통갑이 안 났으면 오바 나는 게임이었고. 근데 그 정도로 커리가 오늘 11득점 개인 야투 30% 기록했습니다. 득실만이 마이너스 23 찍었고, 인디애나전하고 거의 비슷한 득실만이 찍은 거예요. 인디애나전에 마이너스 21, 오클라호마전에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원정 경기 2경기 연속 득실만이 마이너스 20 이상 찍은 겁니다. 커리가. 그 정도로 지금 커뮤니티 보면은 커리 팬분들이 커리 옹호하겠다고 큐리 모드가 나온 거는 감기가 아직 다 안 난 거 아니냐, 이런 글도 제가 몇 번 오늘만 해도 몇 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감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냥 원정에서 못하더라 이렇게만 얘기했잖아. 제가 봤을 때는 커리가 잘하는 경기는 거의 홈 경기 한정돼 있고 원정 경기에서 잘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이제는 확실하게 냉정하게 말해서 시즌 초반에 원정 경기에서도 30득점 넘게 잘한 야투들도 나쁘지 않게 찍힌 경기 있던데 그건 시즌 완전 극초반이었고, 그러고 상대가 보면서 하는 거죠. 만약에 수비 제일 못하는 유타 원정이나 그런 데서 잘하는 거하고 오클라호마 원정에서 잘하는 거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원정 골스는 기대치가 너무 없다. 오늘 그냥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골스는 원정 경기는 무조건 사이드 뭐 프렌이건 뭐 역배승이건 뭐건 안 노리는 게 무조건 맞고, 그럼 결국에는 세난 마인 아니면은 뭐 어느 바를 보는 건데, 우선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샌안토니오가 이 메인 핸들러이자 리딩 가드인 팍스가 복귀한 지 이제 두 경기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표본이 너무 적다. 좀 더 얘네가 하는 경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팍스가 복귀하고 나서 충분히 제 몫을 하고 있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리고 팍스가 복귀한 이후로 샌안토니오는 두 경기 모두 페이스를 100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뉴올전에 페이스 딱 100 기록했고 시카고전에 104.5를 기록했고, 샌안토니오가 올 시즌 평균 페이스가 99대예요. 아직도 25등 팀입니다. 느린 팀인데 팍스가 어찌됐건 복귀를 하고 나선 둘 다 100이 넘겼어요. 그 정도로 팍스는 오바를 좀 더 잘 내는, 페이스를 좀 더 빠르게 기록하는 가드긴 해요. 그리고 커리가 어찌됐건 오늘 경기에서 정말 대놓고 범인 수준으로 또 못했잖아요. 근데 상대가 샌안토니오고 매치업 상대가 디에런 팍스다. 전 반등 약간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리의 반등, 골스 팀 자체의 반등이 아니라 커리의 반등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커리가 팍스와의 매치업에서 기록이 정말 좋거든요. 평균 득점이 30이 넘어가고 야투율이 통산입니다. 이건 통산. 전성기 때 기록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통산 야투율 50% 넘고 3점 45% 찍고 있고 엄청난 볼륨과 효율이죠. 불안 요소는 커리가 돌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선수고 불과 오늘 오클라호마전에 복귀한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보고 가세요. 커리가 출전할지 말지 보고 가십시오. 출전하면 저는 오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커리 반등 믿고. 근데 결정하면은 세난 마인 볼게요. 커리 결정하면 세난 마인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댈러스랑 피닉스 경기는, 야, 이 경기는 진짜 할 말 많은데 AD랑 라이블리가 GTD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귀가 좀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접했고 피닉스는 라인업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경기는 AD랑 라이블리가 동시에 복귀하면은 다소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AD도 이번 시에 살이 많이 찐 거 아시죠? 그래서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죠. 그래서 저는 AD가 설령 복귀를 한다 그래도 제 픽에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얘가 복귀 전 하자마자 40득점 이렇게 할 공격력을 과시할 거라는 기대가 크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선 언더 메인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우선 불안 요소는 아시다시피 돈치치를 팔아먹은 니코가 오늘 오전에 경질이 되었죠. 잘렸죠. 해고를 당했죠. 그래서 지금 댈러스 그 구단주가 성명문까지 냈습니다. 팬들한테. 우리는 다시 위닝팀, 승리를 하는 팀으로 그걸 하겠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약속한다. 팬들에게 약속한다. 그리고 댈러스가 26년 만에 이 홈 경기 만원 관중 연속 기록이 중단됐다 그러죠. 이번 시즌에. 지금 서부 꼴찌하고 있으니까. 돈치치 팔아먹고 이래갖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치치를 파는 거는 실수다. 우리가 실수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댈러스가 이 하루 만에 좀 팀의 이슈가 꽤 많아진 느낌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댈러스가 솔직히 지금 피닉스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만약에 댈러스가 역배 받으면 댈러스 역배승 한번 노려보고 싶고 소액으로라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 약간 기념비적인 경기 약간 느낌이 생겼단 말입니다. 댈러스가 또 정배 받았네요. 근데 정배면은 굳이 갈 필요가 없죠. 227.5 핸디 받았는데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우선은 이게 언더를 정말 좋게 볼 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 이 특수성이 생겼다라는 점. 니코가 해고됐고 해고한 이후로 뭐 홈 경기마다 그 챈트가 들렸다고, 니코 자르라고 그 챈트 울려 퍼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특수성이 깔려져 있어서 댈러스가 좀 경기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 좀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근본적으로 여태까지 보여준 데이터상으로는 언더 보는 게 맞아요. 댈러스가 지금 디펜레이팅 3등이고 오펜레이팅 꼴찌입니다. 공격은 제일 못하지만 수비는 리그 3등으로 잘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딱 언더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게 댈러스입니다. 근데 페이스는 얘네가 103으로 빠른 편이에요. 페이스는. 근데 피닉스가 느린 팀입니다. 피닉스가 느린 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기는 댈러스는 빠른 팀이지만 피닉스는 느리다. 그러면 페이스가 엄청나게 빠른 경기가 안 나올 가능성은 높다. 100은 넘길 수 있을지언정 엄청나게 빠른 경기는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본 거는 피닉스가 올 시즌 3점을 제일 많이 던지는 팀 중 하나라고 말씀드려요. 3점 시도 리그 4등. 서부에서는 1등입니다. 1등, 2등, 3등 팀이 다 동부 팀이기 때문에 서부 팀 중에서 3점 제일 많이 던지는 건 골스보다도 피닉스예요. 근데 댈러스가 지금 디펜레이팅 3등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대팀 3점 허용 개수 리그 2등. 그리고 평균 3점 성공률 7등. 그리고 시도 개수 자체가 3등이란 말이죠. 그 정도로 댈러스는 이 3점 수비가 상당히 우수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피닉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도 템포가 느린 팀이라서 3점이 안 터지면 언더예요. 지금 피닉스도 지금 전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오버하는 경기들 양쪽 양팀 모두 엄청나게 치고받은 경기 아니면은 피닉스가 일방적으로 이긴 경기들 중에서 오버한 경기는 그게 유일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얘네가 막 클리퍼스와의 2연전 다 피닉스 승언더였죠. 피닉스 승언더였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피닉스가 이기는 경기에서는 대부분 얘네도 템포를 뚝 떨군단 말이죠. 그래서 언더가 엄청나게 나고 댈러스도 완전 생 언더 팀이고 그래서 정석으로는 이거 언더를 좋게 보는 게 맞는데 니코가 해고돼서 약간 특수성이 좀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오클라호마랑 레이커스 경기는 레이커스는 르브론, 게이브 빈센트 여전히 결장을 하고 OKC는 원래 젊은 팀이고 홈온 백투백이라서 이동거리 없는 돌발 결정 어느 정도 배제하는 게 맞는데 유독 올 시즌에 백투백 가기가 너도 나도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백투백 홈온 백투백이건 자식건 간에 무시를 못 하겠어요. 이거 상관없이 그냥 갑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올 시즌에 진짜 백투백이 있다 하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 결정이 거의 90%는 떠버리니까 이거를 지금 근데 오클라호마가 솔직히 말해서 막 뎁스가 넓진 않잖아요. 지금 부상자가 얘네도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 돌발 결정까지 만약에 생기면은 솔직하게 오클라호마의 전력이 더 많이 출혈이 많이 생긴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홈온 백투백이고 젊은 팀이니만큼 돌발 결정은 배제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돈치치 리브스가 역사적인 오펜 레이팅을 자랑한다라는 기사가 떴죠. 공격력 하나만큼은 정말 기대치가 높다라는 건데 그리고 돈치치가 전전 시즌에 댈러스 소속일 때 오클라호마를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시켰을 정도로 OKC 상대로는 강한 선수란 말이죠. 돈치치는. 근데 제가 올 시즌 레이커스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돈치치 리브스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정말 못합니다. 얘네도 골스만큼 원정에서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봐요. 저는 특히 제일 충격 그 자체였던 게 애틀란타 돌발 결정 다 떠가지고 포르징기스, 트레영, 젤런 존슨 다 결정한 경기에서 그걸 3쿼터 중반에 통가비시 당했던 그 패배.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납득이 어려울 정도로 좀 쇼킹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에서 19개 턴오버를 범했다. 돈치치랑 에이튼 둘이 합쳐서 8턴오버를 범했을 정도로 오질나게 공을 빼앗겼고 압박 수비에 허둥지둥 되다가 패스미스 나오고 디플렉션 나오고 이런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제일 잘하는 게 오클라호마입니다. 애틀란타가 레이커스 3쿼터 중반에 가비내버렸던 그 방법 있죠. 그 방법을
NBA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팀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예요. 오늘 그 방법으로 고수들도 가비지 썰어버린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그 애틀전을 생생하게 두 눈으로 뜨고 본 입장에서 야 이거는 아무리 레이커스가 지금 뭐 오펜 레이팅 너무 좋고 팀이 아주 1등 하고 있고 이래도 오클라호마 상대로 야투는 좋을지언정 엄청나게 턴오버 발생하면서 오늘 골스 마냥 이게 농구도 무조건 흐름 모든 스포츠는 흐름 싸움인데 결국에는 이 흐름을 제일 깎아먹는 게 턴오버예요. 그래갖고 턴오버 차이가 정말 중요한 건데 오클라호마가 지금 턴오버 유발을 너무 잘하는 팀이고 레이커스가 그렇다고 턴오버가 적은 팀은 아니고 그리고 돈치치랑 리브스라는 지금 이 핸들러들이 오클라호마 상대로 턴오버를 적게 기록할 거라는 기대감도 크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홈은 백투백이고 뭐 원정 홈 백투백이나 원정 백투백이었으면 안 받겠지만 홈 백투백이라는 점에 오클 많이 다시 볼게요. 저 오클라호마가 지금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고 경기를 볼 때만 솔직히 경이로워요. 정말로 정말 경이롭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 골스 3핏 하던 왕조 시절 이랑도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저는 너무나도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클라호마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부상자가 좀 많은 상황인 게 좀 거북하지만 홈온 백트랙이라서 저는 여기서 돌발력은 안 뜰 거라는 좀 믿음을 갖고 좀 보겠습니다. 오클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볼게요. 언더. 레이커스가 돈치치 있으면 진짜 페이스 낮게 찍히더라고요. 직전 샬럿전에도 96대였나? 엄청나게 비록 오바 뜬 경기였지. 샬럿이 3점 정말 잘 넣어서 오바 뜬 경기였지. 야투 평범 이하였으면 무조건 언더 떴을 페이스입니다. 클리퍼스랑 덴버 경기는 제가 어제 분석을 하면서 저는 조현일 해설위원 유튜브를 많이 틀어놓고 분석을 합니다. 보면서 왜냐하면은 NBA 전문가시고 해설위원이 현직 그래서 좋은 정보 내가 일일이 찾아보기 귀찮은 정보들도 손쉽게 입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클리퍼스 상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어제자 조현일 해설위원 유튜브에 그 어제자 영상에 클리퍼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든 걸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을 올리셨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또 봤습니다. 그거 보시면 지금 클리퍼스의 문제가 뭔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거 보시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저는 분석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간단하게 노인정이고 에너지 레벨 제일 없고 에너지 레벨 없는 애들만 쏙쏙 골라 수집한 느낌이더만 제가 그랬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클리퍼스는 기대감이 1도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도 전 시즌에는 디펜 레이팅이 최상위권 팀이었고 페이스가 느리지만 그래서 상대팀 샤클락을 쫓기게 공격을 하게 만들면서 수비 효율이 좋으니까 이로 인해서 마진을 벌어오는 그런 팀이었는데 올 시즌 디펜 레이팅도 최하위권입니다. 수비까지 안 되니까 페이스가 느린 거는 그냥 무능한 거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느리기만 하고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전형적인 제일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못하는 팀. 솔직히 저는 뉴올리언즈와의 경기에서 딱 2점 차 카와이 레너드의 2점 버저비터로 간신히 승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오늘 뉴올리언즈가 주사위 6등 거네. 주사위 6등 거네. 그러니까 3점 저렇게 잘 들어가는 경기 나왔으니까 클리퍼스랑 비비는 경기가 나왔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뉴올리언즈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완전 초접전승부 나온 것 같아요. 클리퍼스가 이제는 기대치가 솔직히 거의 밑바닥 수준이다.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는 이 조현일 해설위원 유튜브 가서 보시면은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려주니까. 근데 저는 덴버가 어찌됐건 전 시즌에 진짜 백투백 신앙팀이었고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백투백 덴버는 신앙이다. 전반기 때 전승이었고 딱 처음 패배도 제가 기억한다. 경기 시작 20분 전에 요키치가 돌발 결정 떠갖고 그것 때문에 진 경기였지.
그 전까지 전승 달리고 있어 평균 득점 120 이상에다가 팀 야투 52% 이상 찍고 있는 미친 팀이다. 이러면서 제가 백투백 덴버는 그냥 제가 미는 하나의 그거였습니다. 제 메인 무기와도 같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저번에도 이날에도 여기 덴버 마이애미 필라슨 11월 9일 날에 이게 덴버 백투백 경기였어요. 백투백 두 번째 경기. 그래서 제가 이날에 제일 좋아 이 경기 무조건 덴버 마의 메인 조합으로 갑니다. 영상에 대놓고 얘기했던 경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응원을 열심히 했고 덴버 마인이 수월하게 찍힌 경기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말 머레이랑 에런 굿이 돌발 결장 뜰 거라는 생각은 0.1도 못했죠.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에런 굿은 자말 머레이 돌발 결장 홈온 백투백이었음에도 솔직히 당혹스러웠죠. 다음날 영상에서는 누나가 깜짝 안 했다고 거짓말했지만 솔직히 누나가 깜짝 많이 했죠. 솔직히 쫄렸죠. 야 이거 핵심 두 명이나 빼뜨린다고? 지금 덴버에서 빅3가 요키치, 자말 머레이, 에런 굿의 빅3 중에 둘을 그냥 돌발 결장시켜버린다고? 이 생각이 당연히 들었죠. 그래서 쫄렸는데 마인을 그럼에도 찍어줘서 다행인 경기였죠. 근데 이번에는 원정 백투백이라는 여파 속에서 돌발 결정이 안 뜰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돌발 결정이 뜨면 솔직히 쫄리는데 그래도 지금 클리퍼스의 이 최악의 흐름이 저는 훨씬 더 크다라고 봅니다. 요키치는 결장하면 절대 안 되고 당연히 요키치 빼고 한두 명 결장 뜨더라도 전 지금 클리퍼스한테는 안 질 거라고 봐요. 어찌됐건 클리퍼스도 카와이 레너드 1옵션 에이스 결장 중인 상황이고 브래들리 빌은 뭐 결장하는 말은 솔직히 상관없는 애긴 한데 저는 덴버 마인메인으로 썸너 언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덴버 백투백 덴버를 강조하기보다는 클리퍼스의 지금 무기력함이 너무 강해요. 정말로 이거는 반등 여지가 없어 보일 정도로 조현일 해설위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등이요? 해결 방법이요? 없어 보이는데 가능성 진짜 없어 보이고 터런 룰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 대규모 개편이 필요한 것 같다. 선수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딥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엔 반등이 힘들어 보이는 건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클리퍼스가 기본적으로 너무 늙은 팀이라서 에너지 레벨을 기대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농구라는 스포츠에서 막 10점 차 15점 지고 있어도 역전이 나오는 시나리오는 엄청난 에너지 레벨 속에서 파생되는 효과인데 그 에너지 레벨이 1도 없다니까요. 클리퍼스는 20점 차로 지고 있어도 지공 때려 이런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덴버 많이 볼게요. 그냥 저는 백투백이건 돌발 결장이건 나발이건 클리퍼스 반대라는 이유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요렇게 합니다. 오늘 패스한 경기가 상당히 많은데 뉴욕 마인을 패스한 이유는 뉴욕이 전 시즌 백투백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게 상당히 걸려서입니다. 전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승보다 패가 더 많은 팀이었어서 그렇고 근데 얘네도 홈 백투백이라서 여파가 좀 덜할 가능성은 있는데 원래 뉴욕이 백투백이 약한 팀이라는 건 제가 머릿속에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했고 그죠? 오늘 마인데이로 접근한 건 아주 좋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백투백이 너무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이 깔려져 있으면은 사실 분석이 좀 힘들긴 해요. 정말 힘들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로드 매니저먼트인가 그게 이상한 게 생겨가지고 이 백투백에서 돌발 결장이 전 시즌보다 너무 빈도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돌발 결정이 떠버리니까 상상은 뭐 GTD로 떠 있으면 얘가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쿤보처럼 GTD로 떠 있으면은 얘가 결정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떠 있다 갑자기 돌발 결정 떠버리면은 사실 그냥 눈도 코 베이는 격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은 날이라서 난이도가 상당히 좀 있어 보이지만 제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극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될 놈 될 흐름이에요. 지금은 될 놈 될 흐름. 자 선생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